잠시 후 여러분은 중동을 뒤흔드는 이란과 이스라엘의 깊은 갈등, 그 뿌리부터 오늘날의 전쟁 수준의 충돌까지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로빈의 기록을 시작합니다. 오늘날 이란과 이스라엘은 국가 간 외교 관계는 물론 국민 감정 차원에서도 극심한 적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수의 무슬림 국가들과 긴장을 겪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란과의 갈등은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남북한 관계조차 이들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온건해 보일 정도입니다. 흔히 이스라엘의 적으로 떠오르는 팔레스타인은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는 빈국으로 군사적으로는 이스라엘에 큰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란은 오랜 서방 제재에도 불구하고 세계 20위권 경제 규모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동에서 손꼽히는 군사 강국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란은 이스라엘이 직면한 가장 현실적인 안보 위협으로 간주됩니다. 이란은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등 이른바 저항의 축 무장 세력의 군수 물자와 자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들 세력은 실제로 이스라엘을 향해 무력 공격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대리전을 넘어서 이란은 시리아, 이라크 내전에 직접 개입하며 국경 인근에 군사 거점을 세워 이스라엘과의 접점을 넓혀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를 공습하며 사실상 제한적 전쟁 상태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충돌은 국민 간 이동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스라엘 여권 소지자나 이스라엘 입국 도장에 찍힌 외국 여권 소지자는 이란에 입국할 수 없고 이란 국적자 또한 이스라엘은 물론 팔레스타인 자치 지역에도 입국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란과 이스라엘의 적대 관계는 중동 내 다른 경쟁 구도보다도 훨씬 심각한 수준입니다. 예컨대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종파적 차이와 지정학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같은 이슬람 문화권이라는 공통 기반을 통해 외교를 복원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며 양국이 화해하거나 국교를 정상화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평가됩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적대적이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양국 간의 최초 접촉은 고대 페르시아 제국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케메네스 왕조의 키루스 2세, 즉 고레스 대왕은 유대인을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킨 인물로 그의 고레스 칙령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고 이후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도 비교적 우호적인 대우를 받았습니다. 7세기 초 사산 왕조 페르시아는 동로마 제국을 압박하며 유대 지방까지 진출하였고 당시 박해받던 유대인들은 페르시아군을 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곧 동로마에 의해 재탈환되었고 이후 이슬람 제국이 부상하면서 양측 모두 이슬람 문화권에 편입되었습니다. 20세기 중반 팔라비 왕조 하에서 이란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팔라비 2세는 급진적인 세속화와 친서방 정책을 추진하였고 이란은 터키에 이어 두 번째로 이스라엘을 국가로 승인하며 공식 외교 관계를 수립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대사관은 테헤란에 설치되었고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중동 전쟁 당시 이란은 이스라엘을 물밑에서 지원하였으며 이스라엘은 에일랏 항을 통해 이란산 석유를 안정적으로 수입했습니다. 이란은 미국과 함께 이스라엘의 주요 우방으로 자리매김하였고 두 나라는 군사기술 협력도 활발히 추진하였습니다. 어뢰, 미사일, 탄도미사일 개발 등 민감한 군사 분야에서도 협력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국영항공사 에랄은 텔아비브와 테헤란을 오가는 직항 노선을 운영하였으며 테헤란 현지에 지사를 두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 이란 내 유대인 사회는 경제적으로 성장하며 비교적 안정된 환경 속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한때 전략적 협력 관계를 유지하던 이란과 이스라엘은 1979년 이슬람 혁명을 계기로 관계가 급변하였습니다. 혁명 이후 정권을 장악한 아야톨라 호메이니는 미국을 큰 사탄, 이스라엘을 작은 사탄으로 규정하며 외교 관계를 단절하였고 이후 양국은 현재까지 이어지는 본격적인 적대 관계에 돌입하였습니다. 이슬람 혁명 직후 테헤란 주재 이스라엘 대사관은 철수되었고 해당 건물은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에 넘겨져 팔레스타인 대표부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이란이 국제사회에 이스라엘과의 단절 의지를 명확히 천명한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아이러니는 곧 드러나게 됩니다. 1980년 발발한 이란-이라크 전쟁 당시 이란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가운데 오히려 이스라엘로부터 비공식적인 군사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란은 미국은 물론 소련과 중국 등 주요 열강으로부터도 외면받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사담 후세인의 이라크를 이란보다 훨씬 더 위협적인 존재로 간주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판단하에 이스라엘은 무기를 비롯한 군수물자를 이란에 공급하였고, 이를 통해 이란은 당시 중동의 군사 강국이던 이라크에 맞서 방어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택은 이념보다는 안보 전략과 실리적 판단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이후 이란은 이스라엘로부터 어떤 지원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며 다시 철저한 적대 관계로 돌아갔습니다. 오늘날 이란과 이스라엘의 대립은 지리적, 문화적으로 다소 비정상적인 면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양국 사이에는 시리아, 이라크, 요르단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물리적 거리도 상당합니다. 이란이 지원하는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은 아랍계 수니파 중심인 반면 이란은 시아파 국가입니다. 하지만 이란이 지원하는 레바논의 헤즈볼라는 시아파 무장 조직으로 이스라엘과의 갈등에 있어 이란의 주요 대리 세력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란의 반이스라엘 정책은 종파, 지정학, 이념이 복합적으로 얽힌 전략적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신정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로 국내 체제 유지를 위해 외부에 상징적인 적을 설정해 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구도 속에서 체제 결속과 정치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대상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이란은 이스라엘과의 적대 관계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적대적 공생 구조를 형성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아랍권 국가들과 긴장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스라엘이 주적으로 규정하는 국가는 이란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종교나 이념 때문이 아니라 4차 중동 전쟁 이후 미국의 전략적 개입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1973년 4차 중동 전쟁 이후 미국은 이집트를 이스라엘과 강제로 화해시키고 그 대가로 막대한 군사 원조와 경제 지원을 약속하였습니다. 이 조치로 인해 이집트는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체결하였고 중동의 군사 구도는 크게 바뀌었습니다. 같은 시기 이란은 1979년 이슬람 혁명을 통해 반미 노선으로 전환하였고 미국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외교 고립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과 우호 관계를 맺더라도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실질적 이익이 거의 없었습니다. 요르단 역시 미국의 중재하에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정상화하였고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이집트, 요르단과의 전면전을 피한 채 시리아, 레바논 일부 군부 세력이나 소규모 게릴라 조직에만 집중하면 되는 상황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은 시리아의 바트당 정권,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레바논의 헤즈볼라 등 반이스라엘 무장 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과의 국경 분쟁은 단순한 지역 분쟁을 넘어 사실상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지속적인 대리전 양상으로 굳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대리 세력의 배후에 이란이 있다고 판단하며 자국 안보를 위협하는 최대의 요인으로 이란을 지목하게 되었습니다. 이란의 영향력 확대는 단지 군사적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전략적 생존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이란의 팽창을 견제하기 위해 과거에는 적대적이었던 수니파 아랍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지면 다음은 너희 차례 라는 메시지는 중동 각국의 현실적 위협으로 다가왔고 이는 이란에 대한 경계심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여러 수니파 국가들은 이제 과거처럼 이스라엘을 무조건적인 적으로 간주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안보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우디가 이스라엘과의 실질적인 협력까지 요청하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란과 이스라엘의 갈등은 단순한 양국 간 대립을 넘어 중동 지역 전체의 외교 질서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걸프 지역의 수니파 왕정 국가들에게 강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아파의 공세를 막는 방패입니다. 만약 우리가 무너지면 다음 목표는 당신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메시지를 중심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걸프 국가들과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튀르키예나 아제르바이잔처럼 세속주의 성향이 강한 이슬람 국가들과도 전략적 연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아제르바이잔은 이스라엘 외교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전쟁 당시 유럽과 미국은 아제르바이잔을 독재 침공국으로 비판했지만 이스라엘은 오히려 공개적으로 아제르바이잔을 지지하며 미국 정계에까지 로비를 벌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 지지를 넘어서 이란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이었습니다. 지리적으로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시리아, 이라크, 요르단이 위치해 있습니다. 하지만 시리아와 이라크 내전은 이란에게 오히려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란은 두 나라의 시아파 민병대에 무기를 지원하며 내정에 깊숙이 개입했고 이들을 사실상 위성국가로 만들기 위한 영향력 확대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라크마저 친이란 정권으로 기운다면 자국 국경을 둘러싼 이란의 포위망이 완성되는 셈입니다. 이러한 위기감 속에서 이스라엘은 예방적 조치로 시리아와 레바논 내의 이란 군사 거점을 반복적으로 공습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무력 시위가 아니라 실제 위협 차단을 위한 선제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안은 단연 이란의 핵무기 개발입니다. 이란은 이라크가 핵시설을 공습당한 전례를 철저히 연구한 뒤 전국 곳곳에 위장 핵시설과 지하 벙커를 조성하며 인공위성 감시조차 무력화시키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주기적으로 위성 사진을 공개하며 경고를 보내고 있지만 그 시설이 진짜인지 눈속임인지조차 명확히 파악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란은 이라크보다 3배 이상 넓은 국토를 보유하고 있으며 핵시설이 지하에 분산되어 있어 공습을 감행한다 해도 성공 가능성은 낮고 외교적, 군사적 부담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란 역시 이에 대비해 방어망을 강화했습니다. 러시아로부터 S-300 지대공 미사일을 도입해 자국 핵시설을 겨냥한 공습을 저지할 대공 방어 체계를 구축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에 강하게 항의했지만 러시아는 오히려 이스라엘도 조지아에 무기를 수출하지 않았느냐는 식으로 맞받아쳤습니다. 러시아는 시리아, 이란 등 미국의 적성 국가들에게 자국 무기를 공급하며 이스라엘을 간접적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대응책으로 이란과 국경을 접한 아제르바이잔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제르바이잔 군에 무기와 기술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아제르바이잔 내 곤군 기지를 임대받았습니다. 해당 기지에는 이스라엘의 정찰 드론과 무인기가 배치되어 있으며 이는 필요시 이란의 핵시설을 정밀 타격하기 위한 전초기지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견제하기 위해 지원하는 대표적 세력으로는 레바논의 시아파 무장조직 헤즈볼라, 시리아의 바트주의 알라위파 정권,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하마스와 팔레스타인 이슬람 지하드 같은 무장단체들이 있습니다. 헤즈볼라는 이란의 직간접적인 지원을 받는 대표적 시아파 무장조직이며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 역시 시아파 계열인 알라위파 출신으로 이란과 긴밀한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순위파 무장조직이지만 주류 순위파 국가들과는 이념적 마찰로 인해 외면받고 있으며 이러한 외교적 고립 속에서 시아파 국가인 이란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이례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PIJ는 하마스보다 더 강경한 노선을 지닌 순위파 무장조직으로 이란의 군사재정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이스라엘도 이란 내부의 반체제 세력들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이란 신정체제에 반대하는 인민무자 헤딘, 쿠르드계 무장조직인 쿠르디스탄 자유생명당, 그리고 이란 남동부 발루치 지역에서 활동 중인 발루치스탄 해방군이 있습니다. 이들 반정부 조직은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 그리고 미국의 CIA로부터 작전 지원과 자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MEK는 과거 이란 내 좌파 혁명 세력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란 정보당국의 감시를 피해 활동하기 유리한 조직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및 미국의 스파이 활동을 실질적으로 돕고 있으며 실제로 이란 핵과학자 암살 사건 다수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MEK는 이란 핵시설에서 발생한 의문의 화재 사고,
테헤란의 비밀 창고에서 극비 핵문서를 탈취하는 작전 등에도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순위파 국가들은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지정학적 이해관계 때문입니다. 팔레스타인의 서부는 이집트, 북부는 시리아, 동부는 요르단이 각각 영유권을 주장했던 지역으로 이들 국가는 팔레스타인 독립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기에는 자국 내 소수민족 문제까지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를 안고 있습니다. 말로는 연대를 표명하지만 무기나 자금 등 실질적인 지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란은 하마스를 비롯한 일부 무장 세력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면서 외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로서 중동 내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리아와 이라크가 IS의 공격과 점령으로 극심한 혼란에 빠졌던 시기, 이란은 시아파 민병대를 앞세워 개입하였고 튀르키예와 카타르 역시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순위파 세력을 지원하며 개입했습니다. 그 결과 두 국가의 주권은 사실상 외부 세력에 의해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이란은 이를 통해 시아파 벨트를 강화하고 중동 내 순위파 중심 질서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같은 시기 걸프 지역 순위파 왕정 국가들은 IS에 대한 개입을 꺼렸고 오히려 예멘 내전에서 졸점만 거듭하면서 중동 내 종파 지형이 시아파 쪽으로 크게 이동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시기 중동 내 시아파의 세력 비율은 약 10% 이상 증가했으며 이는 이란의 전략이 단지 군사적 개입을 넘어 종파 구도 자체를 흔드는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제 여론도 이란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세계에서 이란의 가장 적대적인 나라는 이스라엘로 무려 92%의 응답자가 이란을 비우호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아랍권 국가들 역시 이란과의 관계는 좋지 않습니다. 이집트는 78%, 요르단은 81%가 이란을 비우호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는 심지어 미국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이란의 종파 중심 외교는 결국 중동 내에서도 외교적 고립을 자처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적대적 노선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2016년 3월, 이란은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하며 미사일 외벽에 이스라엘을 쓸어버려야 한다는 문구를 새겼고 같은 해 공군 사령관은 공식 석상에서 탄도미사일의 목표는 이스라엘이라고 발언해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 이 같은 행보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미국까지 자극하며 미국 정부는 이란에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바 있습니다. 오늘날 중동은 단순한 종파 갈등의 차원을 넘어 그림자 전쟁과 정보전, 무장 대리전과 외교적 고립이 교차하는 복합 전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란과 이스라엘이 어떻게 대리전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그 전장이 어디까지 확장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로빈의 역사 기록